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57회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오랫동안 바다에서 떠돌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들이 마침내 돌아왔던 겁니다. 바다에서 그들은 누가 말해주지 않았지만 어떤 소리를 들었고, 누가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무엇을 보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많은 것을 터득했고, 그리고 또 영리해져 있었습니다. 확실히 바다에서 그들은 들었고 보았고 배웠던 겁니다. 바다에서 그들은 무한팽창에 가던 일본의 영역 성쇠를 경험하면서 과학기술이 무엇이며 문명이 무엇이며 근대화가 무엇이며 그리고 국가에게 해양이란 무엇인가를 똑똑히 배웠습니다. 대양을 건너면서 점령국 일본의 해운에 편입되어 이 항구 저 항구를 떠돌면서 그 숱한 일장기를 개항한 화물선을 목격하면서 항해실에서 기관실에서 외로이 항해당직을 쓰면서 미 잠수함의 공격에 의해 수송선단이 와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파도처럼 밀려가며 바깥으로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세의 임에 의해서 조국은, 그 인민은 멸망하고 점령국의 비참한 노예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했던 겁니다. 그들은 독립한 신생조국이 해양국가가 되길 원했습니다. 광복 후에 한국해운은 1945년 10월입니다. 인천항에 부산호라는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부산호는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산하에 있던 조선우선 소속의 상선이었는데요. 당시 조선우선 소속의 배들 중 한반도에 남아있던 배는 딱 한 척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일본이 다른 곳으로 이미 빼돌리고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후에 한국해운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한 척밖에 남지 않은 이 화물선 부산호를 접수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부산호에서는 일본인 선장이 배를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놔두고 제지하지 않는다면, 막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해운은 그야말로 빈털터리 알거지 신세가 되는 거죠. 긴박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러니까 당시 미 군정 산하의 적산기업인 조선우선을 인수받은 김용주 사장은 선장 홍순덕으로 하여금 홍순덕 선장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있던 해기사 교육기관 진해고등해원 양성소 출신인데요. 졸업을 해서 항해사를 거쳐 선장이 된 분입니다. 이 홍순덕 선장으로 하여금 부산호 접수를 지시했습니다. 홍순덕 선장 이분은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인천항으로 가서 그때 당시 홍순덕 선장님은 아직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부산호의 선교에 있던 일본인 선장을 권총으로 위협을 해서 부산호를 탈취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당시 그때 상황이 좀 많이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산호 탈취에 성공한 홍순덕 선장님은 선미에 있는 일장기를 내리고 우리의 태극기를 달려고 하는데요. 이때 한 신사 한 분이 부산호 배로 찾아옵니다. 이 신사가 홍순덕 선장님을 만나서는 손에 든 보자기 하나를 이렇게 내놓는데요. 보자기. 이 신사가 하는 말. 자기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한국 최초의 선장인
신순성 선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보자기를 여니 그 안에는 태극기가 있었는데요. 이 태극기는 1910년 경술국치 일제에게 나라를 잃었을 때 그때 구한말 우리나라의 해양의 상징이랄 수 있던 광제호, 이 광제호도 일제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광제호의 2등항에서 신순성은 어쩔 수 없이 선미의 태극기를 스스로 내려야 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의 태극기를 일제 치하에서 신순성은 이 간직해 오다가, 그러니까 이 신순성 선장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태극기를 다시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죠. 이제 광복이 된 지금 태극기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 지금 한국 해운의 상징이랄 수 있는 이 부산호에 이 태극기를 개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홍순덕 선장님은 오케이였지요. 참 매우 감격적인 순간이 온 것입니다. 경술국치,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던 바로 그 해에 태극기를 내리면서 무너지는 슬픔을 홀로 견뎌야 했던, 살아생전에 내내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어렵게 간직해오던 신순성님의 바로 그 태극기를 이제 독립을 하게 된 조국의 바다에서, 그 선박의 갑판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개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제가 벌인 태평양 전쟁에서 한국의 선원이 약 100여 명 희생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9명 내지 12명 정도가 고급 인력인 해기사들이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인원이라는 것이 전체 전쟁의 규모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제 독립을 쟁취할 신생조국의 해운을 생각한다면, 신생조국의 해양국가를 생각한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동원된 선박의 죽음의 항해에서 살아남은 해기사는 100여 명. 광복이 되고 우리 해운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해기사가 약 100명 정도였는데요. 이 인원으로는 당장에 우리가 상선대를 갖춘다고 가정한다더라도 겨우 7척 내지 8척 정도만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요. 정말 단 한 명의 해기사라도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광복 후에 한국 해기해운의 주축은 일제강점기 하에 해기교육기관이었던 진해고등해운양성소 출신자들이었는데요. 이 학교는 지금의 해양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외에 이 고등해운양성소에 별과 출신자들 수십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창기 한국해운 건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본 해기유학 출신 해기사들이 10명 남짓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복 후에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해운이 아니라 해군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겠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박을 원조해 주었는데 이 선박들 중에 상당수가 해군 쪽으로 원조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의 창설자인 손원일, 이분은 한국 해군을 말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유능한 해기인력을 해군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니 한국 해운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해기인력은 그리 많이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해운기업과 해운행정과 해운계 교육 분야, 그리고 성성근무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참 신생조국의 건설을 위해서 해기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던 겁니다.